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달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에 내놓았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손님이 그래도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서너 팀씩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팀밖에 오지 않아서 뭐가 제 문제지? 가격을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이 또 없어가지고 뭐가 잘못된 걸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 핵심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제 집의 가치가 이 정도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드물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 가치에 맞춰 가지고 자꾸 팔고 싶어 하니까 음, 이렇게 보러 온 손님도 적어지고 팔리지도 않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뭘 거창하게 하고 있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히 기다려 볼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핵심지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만족하고 뭐 그렇게 사는 집이라 해도 시장에서 받는 그 가치, 그거에 따른 황금성은 정말 별로일 수 있구나를 실제로 이제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아파트가 팔리기만 하면은 S&P 500하고 슈드에 적정 수준으로 배분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신축 아파트에 월세로 회사 출퇴근하기 좋은 그런 주거 측면에서만 따져가지고 그런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S&P 500에 최대한 오랫동안 제 자산을 묻어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아내와 오랜만에 군것질거리를 좀 찾다가 동네 마트에 가서 오랜만에 지금 카라멜 콘과 땅콩 이걸 사 먹었습니다.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이 과자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고 있었던 걸 보면 오래됐겠구나 싶었는데 찾아보니 1989년도부터 이 과자가 생산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제 손으로 과자 사 먹었던 시절이 이 가격이 300원, 5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1,500원 정도로 하니까 근 30년 새 이제 가격이 3배, 5배는 오른 셈인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늘었으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국가, 적용되는 국가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런 재화, 그리고 아파트 같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시중 통화량에 대한 통계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졌는데요. 이제 M2 통화량을 어, 그 통화량 통계를 보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의 양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물어본 질문은 S&P 500의 주가 추이와 보통 비교하는 통화량 지표는 M1, M2, M3 중에 뭐냐 물어봤는데 챗GPT는 단박에 M2 통화량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먼저 이유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해줬는데 유동성 및 투자 시장과의 관계, M2 통화량이라는 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거나 미 연방준비원에서 찍어내는 달러들, 그리고 요구불 예금, 뭐 우리가 애는 예적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금 그리고 MMF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M2 증가율이 높으면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주가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는 거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 경험을 했죠. 그리고 연준의 정책 역량 보면은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곳이죠. 이렇게 금리 정책을 조정하거나 양적 완화를 하면은 M2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S&P 500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M2 증가율이 둔화되면은 유동성이 축소되어서 S&P 500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걸 이제 챗GPT에 찾아줬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연준이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면서 M2가 급증했고 S&P 500도 강하게 반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2022년 이후에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M2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조정을 겪었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보면은 어쨌든 M2 통화량과 S&P 500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분석 시에 주 활용이 된다. 증가율이 높으면 S&P 500도 상승하고 감소하면 하락 압력도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인 아파트를 팔고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주식은 주식일 수밖에 없는 S&P 500 기반의 VO에 투자했을 때 우리의 자산은 소중한 자산은 어떤 일이 있을지 과거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과거 경험상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막연히 그럴 것 같은 걱정과 공포는 오히려 최대한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팩트 기반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게 별거가 아닌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대표하는 이제 국내 ETF인 코덱스 200의 주가 추이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교군들, 자산들은 지금 통화의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싶은데 당연하게도 전 세계 국가의 외화 보유액의 60% 그리고 국제 결제의 45%를 차지하는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변환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통화량, M2 통화량의 증감을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통화량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1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M2 통화량의 증감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본 거고, 한국과 미국은 비슷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 2020년 때죠. 이때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기점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통화량 증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왼쪽은 이 달러를 기준으로 표시를 한 거고, 미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대비 한국은 뭔가 증가를 좀 덜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좀 안 풀었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달러가 기준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원화로 우리나라는 그래서 원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대로 원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조원 단위인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미국이 시장에 돈을 풀었던 것만큼 사실은 달러 환율이 올라서 그렇지 많이 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장에 이렇게 풀린 M2 통화량과 아파트 그리고 VO, 코덱스 200 같은 주식은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한번 표로 살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VO, 이게 VO인데요. VO는 통화량의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미국 달러가 증가될 때 강하게 튀어오르고 감소될 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코덱스 200은 개판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달러로 표시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거의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보다는 아마 미국은 우리나라 정보가 아니고 미국 영어로 되어 있고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선입견보다는 한국 주식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선입견을 갖기가 쉬운데 한국 주식이 이러고 있으니까 네, 무주택자가 되고 어떤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우려하는 목소리 그런 의견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로 대한민국의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이걸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뭐랄까 한국은 VO 같은 자산이 아니고 사실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게 그런 강남 상구의 아파트가 한국의 M2 통화량 증감에 따라서 가격도 잘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의 주식은 사실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좋은 거 알죠. 그리고 압구정 신현대 좋다는 거 알고 역삼 넣기 좋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미 뭐 40억 이렇게 넘어간 아파트들 갭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아파트들도 결과적으로는 S&P 500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껴서 산다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은 물론 이것보다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평촌이나 뭐 중동 이런 데에다가 확실히
어떤 그 상승의 흐름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아는데 이걸 사서 자산을 묻어두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되고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집이 필요해가지고 다시 실거주를 할 집을 사고 싶다 했을 때 못 사게 되면 어쩌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과거 15년도의 통계를 봤을 때 지금 자산으로 이미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쭉 그런 한 채는 충분히 살 수 있던지 혹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한 채 살 수 있던 거를 두 채 살 수 있을 만큼 자산이 더 빠르게 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주가 이제 폭락해서 영영 회복이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또 막연한 우려죠. 근데 이것도 이런 그래프들로 가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S&P 500의 주가는 시중에 풀리는 화폐량만큼 우리나라의 강남 상구 아파트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유사한 모습으로 미국의 달러가 얼마나 시중에 많이 풀려서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영 회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 뭐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써 저는 한 발 더 무주택자 그리고 S&P 500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를 못 갖는다면 그냥 차라리 S&P 500에 모두 넣어놓고 차라리 신축 아파트들에 살면서 그리고 아내랑 저랑 차 한 대씩 끌고 자율주행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사는 거는 편하게 살면서 자산대로 늘릴 수 있는 강남 3구만큼 늘릴 수 있는 그 이상 늘릴 수 있는 거를 강하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